자, 시작하시죠. 여기 지금 이제 커리큘럼하고 이제 기본 이론 어떻게 수업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이거 뭐 하면 한 2~30분은 걸리더라고요. 그 좀 간단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커리를 먼저 좀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다른 선생님들하고 설명을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게 뭐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무조건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제 기본 이론 강의라는 게 이제 뭐 우리 이제 에듀얼 학원 전체의 기본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그죠? 4시간에 우리가 주 2회 수업을 하고, 그죠? 현장 수업에 주 2회 수업을 하고, 그게 이제 8주죠, 8주. 그래서 총 64강인데 실제로 64강이 안 됩니다. 그죠? 해보면 알겠지만 수업을 이렇게 하려면 50분하고 10분 쉬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수업을 하다 보면 좀 강의가 좀 길어지게 되고, 뭐 1시간 이상 70분 강의하는 것도 가끔 나오니까 그러면 실제로 강의 수는 이렇게 안 나와요. 어쩌나 이제 기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월 달, 다음 달 8월 달까지 이걸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 파트는 전근대사 부분 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전근대, 근현대사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근대하고 근현대를 기준하는 기준은 대략 한 1860년대 흥선대원군 혹은 강화도 조약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데 이 이전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저기 선사시대부터 해서 흥선대원군 앞에까지 조선시대 말기까지 그렇게 수업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당연히 알겠지만 여기 이제 좀 이따 설명 또 드리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파트로 나누면 크게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제일 많이 공력을 들여야 될 것, 아니면 전체 공부에 한 70% 이상을 해야 될 게 정치. 이게 거의 70%로 보시면 돼요. 이게 70이고 이게 30이라 보시면 돼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한 60% 되고 나머지 30이고 뭐 이렇게 사실은 최근 좀 이따 출제 경향 표도 보시겠지만 최근의 출제 경향은 경제와 사회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야 돼요. 물론 제가 설명 다 합니다. 근데 여기도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전체 설명을 다 하지만 그 중에 뭘 중심으로 한다? 정치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거 문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선생님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7, 8월 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월 달, 8월 달, 이제 9월 달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긴 심화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마다 다 틀린데 어떤 선생님들은 7, 8월 달에 정치와 문화 혹은 정치만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화 강의인데 심화 강의는 뭐 하냐면 나머지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건 선생님들 취향이에요. 저도 그렇게 할까 고민했고 실제로 그렇게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7, 8월 달은 이걸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좀 이따 말하는 심화 이론이 심화죠. 심화에는 근현대사를 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했는지도.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초심자를 위해서 자세하게 강의할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와 사회가 사실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놉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는데 문제는 특히 이제 경제편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특히 이게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토지제도, 조세제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되게 뭐 용어도 낯설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게 또 시험에 안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나와요. 근데 그걸 또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번만 듣고 가야 되는 강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이론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경제, 사회, 뭐 문화 이런 걸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끊어서 근현대사랍니다. 자, 근현대사 강의를 하는데 뭐 그냥 뭐 말이 심화 이론이지 그냥 근현대사. 어떻게 보면 이게 조삼모사한 거고 말장난하는 건데 이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7월 달, 8월 달 뭐 한다? 전근대사 강의한다. 그리고 9월 달은 얘기 좀 달라지죠. 9월 달은 한 번만 하고요. 이 심화 이론 강의는 한 번만 하고 8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현대사 하는데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현대사 부분 최근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좀 높아지는 경향이에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막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근현대사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원 이제 좀 처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학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7월 달, 8월 달은 오전 수업에는 기본 이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9월 달, 10월 달도 기본 이론을 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쭉쭉쭉 움직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한국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타임에 오후에 심화를 하게 돼 있죠. 이 심화라는 게 이제 9월 10월 심화라는 게 이제 저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 요 다음 넘겨보면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압축 핵심 개념 강의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제가 9월 10월 달에 요 기본 이론 강의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걸 안 하고 했던 거 또 계속 반복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요걸 하겠다는 겁니다. 요걸 하겠다. 요 9월 10월에 있었던 강의는 뭐냐?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전근대에서부터 근대까지 전부 다 하고 그야말로 좀 빠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계속 끝까지 들으시면 이거 듣고 그냥 이걸 또 드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이거 들으시고, 그죠? 7, 8월에 이거 들으시고 9월 달에 이거 들으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된다 이거죠. 무슨 한국사를 얼마나 많이 할 걸 이걸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11월 달, 12월 달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때쯤 돼서 기본 내용을 잘 몰라서 물론 이제 사람이 당연히 까먹으니까 시간 지나면 잃어버리니까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저기 신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망각. 아니 살아온 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삽니까? 쪽팔린 것도 있고 막 그죠? 흑역사도 있는데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 볼 때마다 생각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적당히 까먹게 돼 있어 원래.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 들으시면 요거 문제 풀 때 저거 뭐지? 너무 황당하다. 기본적으로 아주 구석지게 시험에서 틀리게 만들게 오답을 킬러 문제로 만든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웬만한 내용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딱 제 커리큘럼 이제 커리가 맨 처음에 하는 이유는 어떻게 강의할 건지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말대로 여기 보시면 기본 이론 강의 한 번 정도 들었거나 그 다음에 작년에 뭐 개념 강의 다 들었는데 뭘 또 들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도 그대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흔히 그야말로 이제 압축 강의.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사 시험이 쉬워집니다. 요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사 시험이 쉽다는 게 그게 뭐 매우 쉽다고 막 그 인터넷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시면 들으셨을 거고 또 뭐 이야기 들어보시면 매우 쉽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쉬울 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난이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쉽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굉장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도 문제를 한두 개 풉니까 여기서부터 미친 듯이 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도 계속 문제 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3월까지 심지어 6월 달에 치는 지방직 같으면 11월, 12월 1, 2, 3, 4, 5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문제만 풀고 있는데 그렇게 풀었을 경우에 그게 매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는데 요새 공무원 시험 쉽게 나오는데 한국사 너무 쉽다는데 아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에 대하여서 그게 쉽다는 이야기지 처음부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 이제 좀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과거에 정말 황당하게 이건 뭐지? 이런 식의 문제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기본적인 공부 좀 하고 조금 정리하면 웬만큼 다 풀리는 정도 그렇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 기출 분석 강의 여기 이제 언제냐면 11월, 12월 달에 12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 이제 4시간 한 주씩이네요. 계속 여러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래는 우리 학원 시스템은 요 기본 이론 강의가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계속 끝까지 가는 거고 저기 지금 말하는 기출 분석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기출 분석 이 2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그 다음은 이제 단원별입니다. 단원별, 그 다음은 이제 단원별, 그 다음 또 단원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하다 보시면 제가 강의해 보면 여기 듣다가 아직도 이게 좀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여기 와서 또 듣고 그러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색깔을 따로 넣었는데 이 색깔이 이게 원래는 이게 지금 약간 붉은색 결인데 색깔이 똑같이 나오네. 별 차이가 없네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최근 5년 동안의 시험과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세요. 전근대사가 13문제, 12문제. 그죠? 14문제인 적도 있긴 하죠. 근데 평균적으로 그냥 1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죠? 20문제 중에 13문제 정도. 뭐 그렇게 나오고 한 퍼센트로 말하면 65%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가 7문제, 뭐 최근에 거의 7문제입니다. 거의 7문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 특히 처음에 요즘은 좀 덜 하시는데
아직도 옛날 공부 방식을 이제 고집하시는 분들은 모든 공부를 전부 다 전근대사 몰빵을 하는 거죠. 맨날 구석기, 신석기, 삼국시도 맨날 파고 있어요. 예, 그 진짜 미친 짓이죠. 그냥.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뭐 전체 파트에 차지하는 부분 몇 문제 되지도 않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근대사 이렇게 나오고 근현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정치 두 개 합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13문제인데 12문제. 여기도 보세요. 13문제인데 8개, 3개, 11개. 두 개 나온다는 거죠. 경제 하나, 경제 하나, 사회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경제 사회는 처음 공부할 때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있다더라.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할 때만 요거 정도만 딱 알고 있으시면 돼요. 경제에서는 토지제도하고 그다음 조세제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회에서는 신분제 중에 특히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웬만한 거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기본적으로 최근 출제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우 이제 지엽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지 이런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출제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나왔던 이제 선사시대 문제입니다. 이거는 초딩도 풀어도 풀 수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한테 풀려도 풀립니다. 이거 중학생은 뭐 당연히 풀죠. 한번 볼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대의 문화유산 옳은 거, 움집에 거주한다. 자, 강가나 바닷가. 이게 핵심이죠. 강가나 바닷가. 더 큰 핵심 어디 있습니까? 농경 사용했다. 자, 농경 시대는 언제? 신석기죠, 그죠? 예. 그럼 신석기 하면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예. 이거 공부하려고 막 4시간, 5시간 공부하면 너무 허탈하죠, 그죠?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볼까요, 과거에? 한번 보시겠어요? 거의 이제 한 8년 전 문제인데 아직도 이런 유형의 문제 모의고사 한 번씩 나옵니다. 왜? 혹시 모르니까 이제 1960년대에 그것도 보세요. 전반이죠. 이게 전 교기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같은 데 보면 이걸 막 연도별로 해가지고 쫙 나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후로 나온 적 있다 없다? 없다.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 수험생 공부한 거의 가장 핵심. 많이가 아니고 정확하게. 예. 그게 핵심이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근대사의 정치사가 주로 60% 가깝게 나오고 그리고 문화사가 한 30%. 그래서 전근대사 거의 90%가 정치하고 경제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자체가 뭐 경제를 할 게 없어요. 가끔 한 문제씩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킬러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긴 한데 그건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정치가 주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사료 제시형의 출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낯선 사료나 시험의 난이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좀 이따 문제도 볼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작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본 이론 강의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심화하면서 이제 이게 이틀 수업인데 이틀 오전 수업은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을 하고 오후 수업은 뭐 이제 심화 강의라도 문제풀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시간이 비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 특강을 넣어요. 뭐 사료 특강을 넣고 뭐 OX 특강을 넣고 막 그렇게 해요. 그죠? 보통 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상황을 좀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앞으로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앞으로 이 시간에 사실은 이제 이 시스템이 왜 만들어진 거냐면 이 학원의 시스템이 학생들이 언제든지 왔을 때도 어느 순간에 언제 오든지 항상 오면 기본 이론 수업을 들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되게 잘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또 이 시스템이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때쯤 되면 새로 들어온 수험생도 있겠지만 기존에 들었던 수험생 중에서 기본 이론 강의나 좀 심화를 하고 싶은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이제 돈 내고 특강 듣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제 제 마음속의 계획이긴 한데 요때 11월 달이든 뭐 요때 하든 앞으로 땡겨서 요 사료 강의를 할까 수업 시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수업을 하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누구 책을 가지고 있던 최근 같은 경우는 사료집 같은 거 하나 정도 들고 계셔야 돼요. 그건 요새 그게 오히려 필수예요. OX 이런 게 필수가 아니고요. 뭐 핵심 지문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사료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최근 출제에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시험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런 거죠. 자, 이번에 지방직 9급이 전반적으로 매우 평이했는데 약간 수험생이 많이 틀린 게 2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안중근 문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사료 문제입니다. 이 사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거란이 핵심이죠. 뭐 여러분이 통주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이게 앞에도 거란이 있네. 거란이 핵심입니다. 거란하고 싸웠다는 얘기죠, 그죠? 거란. 이제 뭐 당연히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고려거든요. 고려인데 고려에서 거란 자체가 고려. 거란이 이제 요나란 나라거든요. 그럼 이거 싸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기억난 거는 이제 강감찬 장군 기억날 겁니다. 그죠? 강감찬 장군의 무슨 대첩? 귀주대첩이 보통 기억.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제일 먼저 기억나겠죠. 그죠? 제일 먼저 기억나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감찬 장군이 없어요. 밑에. 강감찬 장군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누구냐? 이게 사실 좀 거꾸로 갈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갈 필요. 뭐냐면 몇 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걸 설명하면 좀 길어지면 한마디만 합시다. 몇 청이라는 사람이 금나라. 이건 이제 이 거란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금나라가 우리 여진족이 우리한테 사대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몇 청의 서경천동을 일으키고 그걸 이제 김부시가 가서 진압을 합니다. 별무반이라는 것도 역시 여진족.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을 만듭니다. 별무 만들고 그다음에 거란과 협상해서 강동육조 확보하는 건 누구냐면 이거는 이거 뭐 굉장히죠. 외교할 때 맨날 이게 초등학생도 아는 게 서희죠. 서희. 자, 이렇게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설령 이걸 잘 모르더라도 거란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자, 1차 침략 때 서희가 담판을 해서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거고요. 2차 침략 때는 이제 현종이라는 임금이 나주로 피시를 갑니다. 나주로 피시를 가는데 양규라는 인물이 활동을 해서 격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음 하시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는데 기본 개념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이걸 모른다. 아, 심각합니다. 예, 외우진 못하더라도 말하는데 그렇지 내가 다 기억하지. 3차가 누구냐면 강감찬 장군의 이제 기구대첩이죠. 요 세 개면 요 세 개.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게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 아니죠? 하나 남은 게 누구죠? 얘죠? 그럼 답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명한 강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조라는 사람이 목종이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서 그 이야기 길게 안 하겠어요. 목종이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권력을 잡아서 자기가 현종이라는 임금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거란이 1차 침략 때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처음에 이겼어요. 처음엔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좀 마음이 좀 자만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에이, 거란 군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이제 방심하다가 이제 뒤통수 맞아서 지는 전투가 통주성 전투예요. 통주성 전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모르셔도 돼. 기본적으로 강조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켰고 그 강조의 정변 때문에 뭐다? 2차 침략이 있었던 걸 알고 있니 물어보는데 의외로 수험생들이 이 사료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대부분의 이제 그 다른 선생님들 책들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의 이 사료는 없어요. 왜냐면 이 사료가 그렇게 중요한 사료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우리가 봐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 기본 개념서에 딱 펼치면 나오는 사료들 있죠. 제가 좀 또 설명드렸지만 사료집 선생님 꼭 가져야 된다면 일단 사료집은 두 번째고요. 여기 있는 사료라도 잘 보세요. 우리 기본서에 웬만한 사료는 다 있습니다. 이거 모아두면 웬만큼 책이 될 만큼 굉장히 사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료만 자기 걸로 정확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없었던 사료라는 거죠. 그럼 이런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있는 사료집 찾아다니려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내용이라는 거죠. 강조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켰고 강조의 정변을 핑계로 거란이 1차 침략 때 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다시 왔다. 이걸 알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지 이 사료를 외우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할 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022년 이제 국가직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아주 쉬운 문제. 장수왕 때 도림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님인데 이 도림이라는 스님이 스파이가 돼가지고 계로왕을 꼬셔가지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켜야 되는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료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사료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스토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기본서 다른 이야기 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근현대에서 출제 비중이 이제 35%이고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좀 이따 볼게요. 그런데 가끔씩 무슨 문제가 나오냐? 킬러 문제가 나와요. 그 킬러 문제가 어떤 거냐? 이겁니다.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1945년 8월 해방이 돼부터 46 1월 사이에 있었던 일과 요 이후에 있었던 일을 구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근현대 편의 무슨 편? 경제편에 있는 거죠. 그것도 45년부터 48년 사이 경제 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 보통 현대사에서 경제 물어보면 주로 맨날 박정희 물어보고 아니면 김영삼의 뭐 금융실명제
OECD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맨날 그건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이건 잘 안 물어보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물어서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나왔으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근현대사가 여전히 킬러 문제가 여전히 나오니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전근대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학습체계. 일단 기본적으로 6대4로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너무 세부적인 거 신경 쓰지 말고 큰 흐름. 예, 너무 많이 올려요. 다 못 외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삼국지 강의하거든요. 제가 오늘 왕을 몇 명 말할 것 같아요? 대충 한 10명 이상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업적이 몇 개씩 될까요? 최소 2개에서 많은 애는 한 7개씩 있어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한 사람 평균 3개라고 하고 10개면 30개 외워야 되는 거죠. 예. 그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외웁니다, 그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딱딱딱 기억하시고 흐름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면 정치사니까 정치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가 이제 있는데 이게 문화사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문화사는 한 방에 정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으시고 틈날 때마다 쫙 보셔요. 틈날 때마다. 틈날 특히 탑, 불상, 뭐 이런 조각 이런 것들은 자꾸 이 말이 안 익어요. 그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맨날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틈틈이 자꾸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건 뭐 뻔한 이야기니까 또 안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사 문제가 조금 말씀드린 거죠.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특히 45년 이후 현대사를 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좀 조심해야 할 게 이 공화국별로 그리고 헌법, 공화국과 헌법. 이 헌법의 변화하고 공화국 변화에서 어떤 있어요. 특히 헌법 변화하고 대통령 선거를 자꾸 물어봐요. 이번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도 유신헌법의 내용 물어보고 유신헌법에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뭐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인데 최근 출제 경향이 헌법을 중심으로 자꾸 물어본다는 거 그거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아주 쉽게 나와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4.19 혁명이 1960년이거든요. 유신헌법이 언제야? 1972년입니다. 선생님 12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현대사의 12년은요 저기 전근세로 하면 한 300년쯤 돼. 200년 300년 되는 거예요. 이만큼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병이한 문제입니다. 요건 친일파 처벌하기 위해서 반민정의 철법, 요건 1948년에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직후에 48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맨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고요. 유엔 동시가입은 이제 노태우 때 91년입니다. 91년. 요건 48년이고요. 자, 80년 광주는 여러분 뭐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답은 이제 2번인데 이거는 연도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요. 유신헌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기본적으로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독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독재하려고 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뭐다? 7.4 남북 공동성명이나 7월 이건 10월이죠. 72년 10월이에요. 정확히 유신헌법 선포한 건 12월입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유신정변 유신정변을 일으킨 건 72년 10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쿠데타가 2개가 있는 거죠. 5.16 군사정변 쿠데타는 내가 남의 걸 뺏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쿠데타고요. 그걸 또 어떤 표현이냐면 친위 쿠데타라는 게 있어요. 친위 쿠데타는 내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게 그게 친위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위 쿠데타가 대표적으로 유신헌법이 되는 거죠. 박정희가 대통령 3번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3번 하기 싫은 거죠. 4번, 5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유신정변이고. 그럼 이 유신정변을 하나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72년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통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그건 쇼였고 그리고 그 직후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도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 스토리와 내용을 알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스토리 내용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용에.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7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복병이 이제 사료인데 너무 이제 그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기본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시험에 나왔던 거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하면 계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 앞에 역사서 같은 거 자주 나오거든요. 역사서 사료가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딱 이 말 나오면 이거 누구, 이 말 나오면 누구 딱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지금 뭐 처음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좀 지나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됩니다. 이게 여러분 집중해요.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시험도 계속 반복돼서 물어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 공부 안 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예, 의학서 순서입니다.
여기 세종 아저씨 때 만든 의학 백과사전이고요. 요거는 광해군 때 만든 허주의 동의봉암이고요. 향약국은 고려시대 때 만든 겁니다. 좀 유치하게 이거 헷갈리면 이제 고려, 기역, 요거 기역 이렇게도 하죠, 그죠? 예. 그다음 요건 이제 조선 세종입니다. 여기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이게 왜 난이도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의방유치도 세종이고 향약 집성방도 세종인데 일반적으로 향약 집성방이 먼저고 의방유치가 다음이다 이런 거 잘 설명 안 하거든요. 설명을 잘 안 하고 그냥 같은 세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좀 틀린 수험생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한번 나왔죠? 그럼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의학서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이게 2019년 시험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나왔냐? 2019년 서울시 국어에 똑같은 게 나온 거죠. 같은 해에 다른 게 똑같이 나온 거죠, 이제.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고, 뭐 그대로 나오죠. 항약구보 의방유치, 동의보가. 마가의통은 이제 정약용성이 이제 종두법 관련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반복되니까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능거 문제. 자, 제가 처음 공부 시작했는데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첫 번째, 기본 경영 강의 한번 돌렸다 치고 일단 한능거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능검 기본 풀어봐도 괜찮은데 기본은 좀 너무 쉽거든요. 기본 풀어보셔야 되는데 한능검 심화를 좀 추천합니다. 한능검 심화가 전반적으로 공무원 시험보다 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심화 중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 5문제 정도를 이제 다 맞출 정도면 이제 거의 뭐 공무원 시험 수준의 이제 시험 문제 거의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는 거고. 두 번째 시험 문제 중에서 경찰 이런 거 풀지 마세요. 경찰은 없어지기도 했지만 경찰은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마시고 뭐 풀어보시면 되냐면 법원직 상당히 괜찮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법원직 문제 정도 난이도를 풀어보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개념 강의 한번 다 듣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이거죠. 내가 실력을 측정하고 싶다. 그럼 뭘 풀어보시면 되냐면 법원직 문제. 소방직은 또 좀 더 쉽긴 한데 법원 소방직 소방직 좀 더 쉬워요. 법원 소방직 문제 풀어보시면 이게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공부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는 거 경찰 같은 거 풀어보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강의 좀 뭐 제가 하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건의 흐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부터 이제 개항까지 다 개항 이전까지 설명하는데 선사시대 설명 안 하면 그건 제일 뒤로 돌립니다. 선사 구석기 신석 이런 건 제일 뒤로 돌리고 어디부터 한다? 삼국시대부터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그래서 선사시 조선은 그 제일 끝날 때 우리 이제 8월 말쯤 할 겁니다. 8월 말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심화 강의 전행되고 좀 자세하게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한 30분 정도 되죠. 30분 정도 되는데 높아심에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험을 쳐서 이제 붙은 수험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수험생들이 뭐 이제 아주 짧게 공부해서 뭐 6개월, 7개월 붙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뭐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보통 한 보니까 작년 3월 정도 시작해서 이번 국가직 시험도 굉장히 잘 봤고 지방도 잘 봐서 둘 다 뭐 국가직 엊그제 발표 나는 것 같은데 붙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사람마다 다 틀리시겠지만 최소 1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1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건 뭐 6개월 만에 붙고 이런 거는 굉장히 예외적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고에 나오는 거 열심히 보지 마시라고요. 자꾸 비교하면 자기 막 자존감만 떨어지고 쟤는 6개월에 붙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1년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3년, 4년, 5년 하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이 사람 이상해져요. 모든 공부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 길게 하면 하기도 싫고요.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약간 이제 흔히 옛날에 말하는 고시 페인 낭인처럼 페인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길게 잡을 때 딱 2년 정도 한 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딱 2년 잡고 시작하시고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4개월, 15개월 정도 해서 열심히 하시면 단위 조건이 있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해보면 이제 뭐 금요일, 토요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수업 들으면서 문제 풀려면 열심히 풀고 그 다음 팀 짜서 스터디하고 지금은 당장 안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스터디도 하셔야 돼요. 모여서 같이 이제 문제 서로 확인해보고 그죠 풀어왔는지 체크해주고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안 그러셔도 되지만 좀 지나서 몇 달 지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격려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서로 만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으니까 이렇게 만나셔서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는 열심히 하고 뭐 수업도 준비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드릴 건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는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꾸준하게 열심히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돼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달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 진짜 7, 8개월 해야 되는 공부인데 그래서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토요일 날 특히 내일 같은 또 안 나타납니다. 예, 뭐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안 나타나요. 뭐 라이브 있는데 뭐 대충 뭐 이렇게 하지 뭐 나중에 뭐 이제 녹화된 거 듣지 뭐 안 듣게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와서 강의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조금만 쉬었다가 교재 한번 펴보세요.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딱 거기서부터 하죠. 69쪽부터 68쪽 보셔야 됩니다. 68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